안녕하세요. 전문가들의 수다 유민영입니다. 요즘 메르스 공포 때문에 정말 많은 공포심이 정말 많은 사회에 퍼지고 있고요. 우리 투자자분들께도 주식시장이 조금 불안하다 하는 그런 불안감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좋은 조언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SK증권 명동센터의 김민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반대편에는 역시 SK증권 명동센터에서 엄태식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좀 두 분 또 일주일 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일주일 동안 참 우리 사회에도 그렇고 뭐 주식시장에도 그렇고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잘 지내셨나요? 일단 뭐 잘 지낸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워낙 지금 이런 그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네, 공식명칭을 네, 네. 메르스에 대한 그런 공포심이 지금 우리나라를 막 뒤덮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마스크 안 하고 오셨습니까? 마스크는 사실 잘 안 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아, 살면서요? 아니요. 이번 주에요. 아, 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챙겨서 막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네. 사실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셔야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좀 줄이시겠죠. 같이 쓰시죠. 네, 정말 며칠 전부터는 네. 정말 길에서도 마스크 쓰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뭐 주택은 하실 때 일반 직장인, 뭐 학교들은 또 부분적으로 휴업을 한 것도 네, 많이 그런 있더라고요. 것도 있다고 직장인 분들은 사실 휴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마스크 쓰고라도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아무래도 공공장소에서 이제 다수를 접촉하게 되는데 간접적으로라도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네. 이제 버스를 타고 퇴근할 때는 지하철을 타는데 네. 그럼 이제 마스크 쓰실 건가요? 이제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스크를 다 쓰십시오. 이렇게 몸까지 이렇게 다 해서 타이거 마스크 이런 같은. 마스크요? 그렇죠. 예. 그리고 눈만 이렇게 딱 내놓으시는. 예. 네. 괜찮네요. 그거. 부장님은 요즘 뭐 출퇴근하실 때 마스크 쓰세요? 아, 제가 마스크를 타인을 위해서 제가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마스크를 쓰면은 다른 분들이 제 마스크에 대한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못생기셨어요? 네, 이렇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네. 말을 못 잊겠으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네,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 전반을 뒤덮은 이슈이니만큼 뭐 테마주도 움직인다고 하고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막 요동을 치는데요. 아무래도 뭐 계속해서 뭐 신문 뉴스에도 나옵니다. 뭐 이런 거 주의해야 한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꼭 이제 좀 손이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께 한 말씀씩 한번 해주시죠. 해주시죠. 대표적인 우리 그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메르스 공포에 이제 이렇게 막 뒤덮이면서 관련한 뭐 주식으로는 진원생명과학이나 네. 바이오니아 뭐 이런 몇 개 종목들이 있는데 사연입니까? 급등락을 했어요. 이미 네, 이미 좀 잘 이미 말씀드리기도 좀 지나갔나요? 늦은 게 네. 이미 뭐 급등락을 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이렇게 테마로 또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되겠죠. 지향 말고 네.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단순히 이제 그냥 심리적인 그런 영향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 회사의 그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요. 뭐 이런 테마주들은 사실 뭐 얘기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네. 걱정이 되는 거는 이 메르스 우리가 사실 초기 대응을 좀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너무 정부에서는 약간 좀 폐쇄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측면이 좀 일반 국민들께서는 좀 불만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를 디스하시는 겁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할 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아, 네. 조금 이해해서 그런 측면이 전화기를 있을 수도 있고, 다만 정부 측면에서는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과도한 그런 불안 심리를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좀 공개해야 될 게 있고 또 비공개로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러면 그런. 엄 대리님은 그 병원 공개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네, 병원 공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론조사가 80%가 해야 된다고 한다고 근데 다만 하더라고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이제 뭐 이니셜로 이렇게 나와도 네. 댓글을 보면서 다 나와 이미 있어요. 네, 다 그럼 돼 만약에 있죠. 네. 그 병원이 엄대리님 사시는 옆에 네. 그 대학병원 거기서 이게 치료하는 병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주변을 지날 때는 마스크를 꼭 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다만 이제 이게 더 확산되지 않고 여기서 좀 더 대응을 잘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이번 주가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메르스가 이렇게 전파되는 양상으로 간다면 우리 주식시장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내수 쪽 특히나 뭐 여행주도 그렇고 전체적인 내수 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그 세월호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그건 네.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예. 내수 경기가 거의 5, 6개월 동안 굉장히 침체로 가는 그런 영향을 줬는데 메르스도 뭐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아직 이 그 메르스가 확산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테마주에 관한 부분은 뭐 어차피 급등락이 뭐 반복이 된 상태고, 네. 네, 그러네요. 테마주뿐만이 아니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뭐 여행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네. 타격을 받을 것 같고, 뭐 세월호 사건 때처럼 또 내수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에 주식시장 참 급등락을 좀 했습니다. 네.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꽤 크게 움직였었는데요. 이번 주 투자 대응 두 분 어떻게 하셨나요? 투자 대응은 네. 잘했죠. 항상 잘해야죠. 예, 잘하는데 일단 뭐 메르스 얘기가 나와서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얘기 가지고 이제 인문학적인 접근부터 예, 과학적인 접근까지 그리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여파까지 해서 네,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A4 10장을 네. 그렇게 다 적으셨어요? 네. 이거 시작해서 하게 되면 저한테 단독 시간 1시간 반짜리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네. 완벽하게 얘기를 못 드리는데 중요한 것만 딱딱 짚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메르스뿐만 아니라 이런 그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감염, 그러니까 어떤 그 공중보건에 관련된 얘기죠. 그런 쪽으로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감염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이런 질병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사스가 맨 처음에 또 청골됐고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더 어떻게 보면 강력하고 좀 진화된 바이러스가 인간들을 많이 괴롭힐 겁니다. 그만큼 환경 생태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오염이 많이 됐고 네.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죠. 인간의 입장으로서. 자업자득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인간은 이제 경제 주체라는 관점 쪽에서 경제학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적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단 처음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중도 갔다 온 사람이 걸렸었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겠느냐라고 이제 네, 한발 처음엔 다들 그러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도 지금 이제 많이 정부 욕을 하는데 네. 정부도 이렇게까지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특히 이제 감염률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에 이제 전파되는 감염률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고 그 진원지에서도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특이하게 높다고 그렇죠.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아니란 대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부를 못 믿겠다 얘기하는 거는 일단 작년부터 이어왔던 세월호 사건에 관한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좀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높아졌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이 메르스 질병이나 이 바이러스 관련돼서 딱 하나만 보게 되면은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너무 좀 오버하는 경향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가장 전파력이 무섭고 좀 공포가 좀 심해야 되는 단계는 일단 벌써 지금 만약에 걱정이 많이 된다, 진짜 심각하다라고 공포감이 극대로 달할 때는 지금 이제 뭐 솔직히 이런 얘기 좀 드리면 그렇지만은 뭐 벌써 한 3,000명, 뭐 5,000명 이런 식으로 확 퍼지는 속도가 크게 나와서 공기중 감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됐었을 때가 가장 무서운 거지. 왜 과거에 또 한국 영화 중에 감기란 영화 네, 혹시 요즘 보셨습니까? 또 재조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공기 중 전파를 통해서 감염 속도가 빠르게 될 때는 그건 진짜 위험한,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그런 상황보다는 좀 이제 약간 언론들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고 언론 쪽에서 약간 좀 작은 뉴스 같은 경우도 계속 죄송합니다. 언론 쪽이라고 하게 되면 또 언론의 질타를 받겠네요, 제가. 예, 죄송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예, 기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너무 오버하지 마십시오. 예, 특히 이런 공포감을 좀 극대화하는 쪽에서 먼저 선봉장을 이끄는 쪽은 언론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고 있는 게 그렇게 쏙 좀 불편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공포감이나 어떤 물론 치사율이 40%대까지 가다 보니까 한 번 걸리면 심각한 병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걸린 감염자나 이런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했었을 때는 지금 사망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고연령자측 아니면은 평소 지병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 병을 통해서 좀 많이 쇠약해져서 악화가 됐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이 치사율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이게 걸려서 바로 10명 중에 4명 죽는다가 아니라 이런 쪽에 생각도 해보신다고 한다면 너무 공포감이 지금 생각보다 극대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제 생각 같은 경우는 메르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메르스보다 지금 저희 이제 경제
국내 경제를 좀 생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수출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올해 초부터 계속 하락세를 걷고 있죠. 네. 이제 지금 보게 되면 현대차가 주가가 급락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도 일단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저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두 자리 숫자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거기다가 지금 이 메르스로 촉발돼서 가뜩이나 내수가 안 좋은데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많이 또 공포감으로 가게 되면은 벌써부터 또 예약 취소 건이 뭐 개인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까지 같이 이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파장이 더 메르스란 자체에 대한 질병보다 그거를 접근하는 개인들이나 사회에 대한 인식이 더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한 거지. 그것 때문에 더 한 발 더 후퇴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사토론에서 나와서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세 가지 측면 정말 다 짚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메르스 관련해서 확산 속도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확산이 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환자와의 대면한 어떤 그런 쪽에서 이제 격리도 이제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더 좀 빠르게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네. 확산 속도는 늦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버해서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오히려 주식시장만 본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하락했던 이제 레저 관련 종목들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나 중국 관련된 쪽에서 모멘텀을 우려해서 어떤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사십시오. 지금 아니면 못 삽니다. 특히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이 그동안 성장 산업이라고 바라봤던 네, 산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중국인 관광객이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래도 저성장 국면에서 그래도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꼽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번에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 이번에 이런 흐름을 통해서 빌미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주식을 관련된 종목들을 사셔야 되고 특히 이제 레저나 항공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근데 네. 성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름 휴가철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실적 관련된 부분의 성수기를 봤었을 때 밀렸다 하게 되면 바로 또 이 확산 속도만 줄어든다 그러면 바로 올라올 수 있는 힘이나 동력들은 상당히 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최근에 이 사태로 인해서 약간 좀 한 단계 밀려드는 종목들이 많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다시 보고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 쪽에 수행하시면은 한번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은 네. 저희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제가 다는 건 아니고요. 꼭 달아주세요, 엄대리님. 달아드릴게요. 네. 오늘 뭐 하루 방송 마무리를 다 하신 것 같아요, 부장님. 네. 네, 종목까지 이제 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픈해 주시고. 네. 10분 정도 됐는데 종목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종목까지 이제 네, 쭉. 업종까지는 지금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마무리 끝까지 하시는 얘기죠. 예, 주말에서 왜 밥 먹다가 숟갈 놓느냐 이런 얘기시죠. 예, 일단 뭐 네. 종목하게 되면 뭐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실적 나오는 것에 비해서 모두투어가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탄력성을 보게 되면 오히려 모두투어가 매수할 자리라고 생각되고 있고 네. 그밖에 호텔신라나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는 호텔신라는 아직 지금 이제 시내 면세점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아직 이제 지금 7월 중순쯤에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먼저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 그리고 특히 화장품 쪽에서는 개인적으로 제일 애착이 가는 종목은 코스온입니다. 특히 이제 코스온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YG와의 관계도 물론 있었지만은 일단 지금 새롭게 런칭을 하는 쪽에서 보다 보면은 일단 중국 사람들의 이제 소비와 관련된 쪽에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 과거에는 이제 화장품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뜬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앵커님 같은 경우도 사회 초년생일 때 맨 네. 처음에는 이제 뭐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이제 바르는 네, 쪽을 파운데이션.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기초 화장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화장하니까 예뻐지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괜찮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다음 단계가 색조 화장이죠. 그렇죠. 네, 색조 화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중국이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어떤 피부가 좋아지는 쪽으로 그쪽으로 가다가 이제 색조를 하게 되면 나도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색조 화장이 이제 약간 더 한층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샵을 런칭한 쪽이 이제 홍콩 쪽인데 네. 홍콩 쪽에서의 어떤 변화와 함께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코스온 같은 경우 한번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 가다가 이런 관련된 중국 이제 메르스 관련돼서
피해 업종으로 분류돼서 주가가 한 단계 낮아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살펴보시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일단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적으로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딱 지금에 맞는 투자 기법인 것 같아요. 좀 다른 외부 변수에 의해서 네. 좀 떨어진 종목 중에 좀 괜찮은 것들을 찾아보는 거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대리님께서도 좀 그런 식으로 이번에 한번 보셨나요? 근데 너무 다 푸셔가지고요, 얘기를. 네. 저도 저는 오늘 다 했습니다. 제 분량은 다 했기 때문에. 전 추가적으로 언급만 드릴게요. 뭐 LS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까지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 뭐 가격이 며칠 사이에 많이 훼손됐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사시면 될 것 같고, 저도 화장품 쪽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말씀드린 아모레 퍼시픽, 계속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계속요?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이런 종목들은 또 오를 때 따라서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사놓으시면 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만큼 네, 얘기하고 벌써 이걸로 마무리인가요? 끝내시면 안 되죠. 다 하시고 뭐 저. 혹시 뭐 이게 긴 이제 뭐 메르스의 뭐 사회 문화적 현상부터 네. 강의까지 강의처럼 해주셨는데 들으시면서 뭐 좀 다른 의견이나 뭐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았고요. 아, 야망이 있으신 건가요? 절대 아니고 평소에 생각하는 바 네. 그대로 특히 일단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인류 사회학적으로 인류 문화학적으로 보통 보게 되면 한 번씩 이런 사회 파장을 입힐 만한 이제 큰 사건들이 나오게 되죠. 네. 근데 저희가 항상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지켜볼 때는 같이 대중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거기 같이 공포심을 느끼고 거기 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라고 해서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이면에 찾아오는 기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상대적인 예로 제가 이제 어렸을 때죠. 젊었을 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9.11 테러 같은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면 전무후무했던 가장 큰 사건이죠. 그렇죠. 미국에서 어떻게 미국이 공격을 보통에서 당하다니. 한 복판에.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거의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트라우마에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과연 벌어졌고, 그럼 벌어진 다음에 다 이제 움츠러든 심정이 크죠. 아유,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사건이 발생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반대 측면들을 항상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움츠러든 측면들을 국민들을 다독이고 어떤 사회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는 과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변화가 나오실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움츠러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항상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죠. 다음 단계에 대해서요.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가뜩이나 지금 이번에 OECD 이제 그 IMF에서 OECD 국가 쪽에서 GDP 성장률을 이번에 하향 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3%대로 떨어졌습니다. 3.8에서 3.3에서 3.3%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네. 그만큼 한국에 대한 보는 시각들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거기다 가뜩이나 메르스 같은 경우로 또 사회적으로 위축이 심하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단계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저기를 좀 부양하려고 하겠네요. 빙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는 당연히 이제 하반기에 쓸 추경 예산이나 이것까지 좀 끌어다 쓰면서 과감하게 또 재정 정책을 필 거고 거기다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지표화가 돼서 좀 심각하게 되기 전에 좀 발빠른 정부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까지도 또 추가로 할 정도로 경기 부양에 대한 흐름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정하는 게 다음 주죠, 이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이제 확산 여부에 따라서 먼저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혹시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위기 쪽에서는 반대 쪽은 또 항상 기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꼭 생각을 하시면서 무조건 다 안 좋다, 다 나쁘다 그러게 되면 맞아 나빠 이게 아니라 나쁜데도 그 나쁜 상황이 지나가게 되면 또다시 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들 생각해보는 게 항상 좋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항상 이제 2차 세계대전이나 그리고 이제 과거의 큰 전쟁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큰 사건이 났었을 때 항상 거기서 살아남는 생존의 문제와 함께 생존한 뒤에 큰 부자, 재벌들은 거기서 탄생했습니다. 항상 전투에 그렇죠.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의 축적은 또 그런 기회, 그게 위기가 기회랑도 맞아지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투자에 대한 기회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도 반드시 찾아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메르스 사태와 함께 좀 보시면서 오늘 말씀하실 거 많이 준비하셨나 봐요. 아닙니다. 원고 있나요? 원고도 없이 그냥 평소의 생각 그대로. 밤을 새시더라고요. 이게 다 끝났어요, 이제. 이제 6월 증시 전망까지. 네, 네, 금통위의 뭐 금리 인하까지 네. 좀 예견을 한번 해보시고, 네, 금리 인하 이야기 좀
나온 김에 조금 네. 해보자면 뭐 6월에 안 한다면 좀 발빠르다면 6월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6월이 지나간다면 할 수 있을까요? 뭐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뭐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연관성이 사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자금들이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체감 경기는 국내 체감 경기는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또 금리를 쉽게 또 인상을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빠르면은 우리 지금 가을 안에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금리를 어떻게 보면 또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조금 약간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의 좀 실질 체감 경기를 고려한다면 이게 금리 동결이나 뭐 인상보다는 인상도 물론 올해 안에 이루어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내년으로 넘어가야지 확률이 있는데 금리 인하 쪽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으로 저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또 수혜주를 분석을 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대림 산업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나오시네요. 사실 뭐 교과서적으로 비사가 아니고요. 오늘은 이니셜보다는 그냥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뭐 예상을 한다면 뭐 교과서적으로 건설주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뭐 굉장히 뭐 수혜주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사실 뭐 주가라는 거는 미리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예상을 하고서 현재 대림 산업을 포트에 담아 두신다면 뭐 그런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건설사 중에서 딱 대림 산업을 꼽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상대적으로요. 오늘 참 집요하신데 굉장히 건설주의 뭐 토픽 뭐 저는 세 개를 뽑자면요.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인데요. 현대산업은 우리 주택 경기 호황 때문에 많이 주가가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매력을 봤을 때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합병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죠. 따라서 좀 변동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다 비싸다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남은 하나가 대림산업입니다. 제 개인적인 토픽을 뽑았을 때 그래서 건설주 중에서는 뭐 다른 뭐 회사보다는 대림산업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안전빵이지 않을까, 속된 말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천을 드린 거고요. 금리 인하 타이밍은 뭐 언제로 좀 예측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하면 이제 정말로 역대 최저 금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최저 금리죠. 그러면 이제 1.5 때까지 0.25가 떨어지게 되면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 일단 혹시 제가 책 선전을 한 건 아닌데, 뭐 책 서점에 가면서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경제 관점이나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앞으로를 좀 헤쳐나갈까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책 제목 중에 불황 10년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과거 이분께서 지으신 책이 88만 원 세대 들어보셨죠? 그분이 지으신 책입니다. 관련돼서 책 서너 권 정도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예전에 뭐 문화 컨텐츠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고 그런 쪽에 대한 책들도 있는데 이번 책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분석을 한 그렇습니다. 책인가요? 잘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서도 나오는 얘기고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불황 10년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게 되면 참 비판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참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왜 이렇게 꼬여있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지금 구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좀 앞으로 보시는 분들의 생각이 일단 우리나라의 구조는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 끼어서 거기다 이제 인구 구조면도 다 똑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본이 먼저 그 현상을 닮아갔고 이어갔고 그러면 이제 한국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텀을 두고 따라가죠. 먼 훗날에는 중국도 그런 현상을 겪을 겁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겪는데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하나의 지나가는 통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만큼 20년이 아니라 겪는 거라고 한다면 일단 좀 빠르고 한 뭐 10년이나 5년 안에 버는 다음에 그 다음에 재동력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과거 일본이 잃어버린 이제 9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나와서 어떤 그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많이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일단 저성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보통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저성장이다. 그러면은 성장이 과거에는 뭐 5% 6%대 성장하던 때에서 지금 뭐 0. 몇 %대, 1%대 이렇게 성장하죠. 그러면은 1%대 성장인데 이 산업이 3% 성장한다. 고성장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네요. 그럼 그런 산업을 찾아서 주식 투자도 매매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투자를 해서 그 결과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먼저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저성장이라고 하게 되면 다들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일단 정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여기서 만약에 해외에서 미국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우리가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올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좀 올라가는 속도가 좀 적거나 아니면은 일단 좀 늦출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죠. 이제 저성장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꼭 염두를 해두시고 특히 이 저성장 시대 불황 10년을 가장 겪는 첫 번째 키포인트가 뭘 것 같으세요? 지금 금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금리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렇게 하실 줄 알았죠? 다르게? 아니,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생존입니다. 불황이나 아니면 좀 저성장으로. 성장보다도. 그렇죠. 예. 네. 과거에 만약에 이제 솔직히 이제 저희가 자라날 때 뭐 90년대, 80년대 올림픽 열리고 뭐 이랬을 때 같은 네. 경우는 솔직히 재테크하는 수단이 너무 넘쳐났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은행에 저축만 해도. 그렇죠. 은행이 네. 여기만 해도 10%대, 15%대 금리를 주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은 네. 땅만 잘 샀어도 지금 저희가 이러고 있지 않았겠죠? 네. 아파트 하나만 잘 샀어도 네. 지금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잘 피해서 잘 사야 되겠죠. 산다고 피해서 하더라도. 사야 예. 되는군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지금 사회 구조로 봤을 때는 잘못하게 되면은 좀 꼭지 비슷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네, 단기적으로 굉장히 뭐 매매가 많이 된다고는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 단독 대담 시간도 아니고 네,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네, 이제 이렇게 뭐 주제가 왔다 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언제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네. 자세하게 부동산에 대해서 역사적인, 경제학적인, 인문학적인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또 쭉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거는 네. 일단 생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 상대적으로 그래도 된다 하는 사업 쪽에서는 일단 집중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고 아니면 주식시장의 키포인트는 그 두 가지로 맞추시면서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상은 전문가들의 수다에 네, 오늘 클로징을 굉장히 오래 여러 번 해주시는데요. 지쳤습니다. 네. 예, 전문가님께서는 저금리 기조에 대한 그런 이제 방향이나 그 네.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그 공감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그 일본이나 뭐 유럽, 미국의 그 선례를 따라가면서 상당 부분 어떻게 몇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뭐 1, 2년이 될지 5년, 10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금리 기조로 계속 진행이 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자금 흐름을 봐도 사실 뭐 금리가 뭐 인상이 될 걸 예상을 하면서도 뭐 펀드도 주식형보다는 채권이나 채권 혼합형 펀드로 자금 유입이 계속 된다는 거는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뭔가 좀 안전한 투자처를 찾으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채권형 펀드로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가 진행이 될 거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런 자금 흐름을 체크를 해봤을 때도 대다수 그런 이제 투자가들이 예상을 하는 거는 이런 저금리 기조가 계속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뭔가 좀 대안으로 그런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로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이렇게 계속 꼬다 보니까 메르스 네, 덕분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다 괜찮으세요? 보니까 기침은 안 하시죠? 기침이 살짝 네. 나오더라고요. 네, 저금리라서 이 얘기가 좀 저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금리 뭐 1% 성장이고 금리도 뭐 1% 남짓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3% 수익률만 거둬도 뭐 시장의 3배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주식을 하면은 뭐 1년에 뭐 몇십 %는 뭐 좀 수익이 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좀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익 안 나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일하시면서도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사실 뭐 내부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좀 개인적으로 정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요즘 변하셨나요?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이제 경제에 관한 그런 투자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요. 네. 그 투자자들이 최선으로 요구하는
발음이 이렇게 꼬이죠? 요구 수익률이 보통 네. 이렇게 8% 정도 잡더라고요. 8%에서 많으면 10% 정도. 네. 연간 수익률이요? 그렇죠. 연으로 환산했을 때 네. 일반적으로 8%에서 10% 정도를 내가 이런 그런 주식이 죄송합니다. 채권이나 뭐 은행 뭐 그런 금리형 상품이 아닌 이런 어떤 회사나 주식에 투자했을 때 최소한으로 내가 바라는 수익률이 한 8%에서 10% 좀 많으면 10% 정도 바라는데 뭐 이런 기대 수익률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네. 사실 뭐 조금 낮춰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뭐 그런 공격적인 개별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그런 주식의 베타에 따라서 요구하는 수익률이나 목표 수익률이 많이 다르실 텐데. 배를 타라고요? 네, 배를 타시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펀드나 일반 그런 인덱스나 혹은 성장형 펀드에 좀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전처럼 뭐 수익률이 1년에 뭐 3, 40%, 뭐 5, 60%, 뭐 중국처럼 마치 이런 수익률을 좀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현실적인 수익률을 좀 목표치로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부장님 조금 전에 뭐 그 정도 안 나세요 하셨는데 부장님 목표 수익률은 좀 변화가 없습니까? 네, 뭐 3, 40%는 그냥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8%에서 10% 얘기를 기대 수익률을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제 뭐 이제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 1년에 8% 10%는 에이 그거는 너무했다. 1년 12달이고 네. 하루에도 상한가 잘 잡으면은 뭐 15% 금방 가는데 저희 너무 다음부터는 또 30%죠 하루에.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지금 전문가들의 수다 저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연간 수익률이고 꾸준하다는 거에 대한 어떤 반증이겠죠. 어떤 그 어떤 논리가 거기겠죠. 일단 10%씩 매년 꾸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복리가 또 가산이 되죠. 올해 이제 그러네요. 1억이면은 네. 올해는 이제 1억 1천. 그러면 내년에는 1억 2천 100. 이런 식으로 오히려 복리가 가산이 돼서 점점 더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1억으로 10년간 꾸준히 10%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10년 뒤면 얼마가 됐을까요? 10년 뒤에 빨리 계산 좀 해주시죠. 계산기를 네. 안 가져와서. 굉장히 높게 될 것 같은데. 네, 2배가 넘습니다. 아, 2점, 네. 제 계산으로 2.3배 정도 된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한번 해봤을 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네. 최근에 보신 거 아니세요? 우리 돈이 왜 이렇게 10%만 됐지? 돼도. 하면서. 예. 그렇다고 하면은, 네. 솔직히 워렌 버핏 형님 안 부럽습니다. 이 정도의 10%만 수익률. 꾸준히 나죠. 그렇죠. 예. 워렌 버핏이 뭐 매년 나오는 수익률이 복리의 힘 때문에 그렇게 네. 자산이 커진 거지. 그리고 워렌 버핏 형님은 일단 무엇보다 본격적으로 자산이 붙는 시기가 50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 쌓인 이후에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항상 이제 시드머니라고 그러죠. 저희가 보통 매매할 네. 때. 이 시드머니가 커질 때는 처음에서 이렇게 조금씩 뭐 2배가 난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 정도는 뭐 솔직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커져서 나중에 배가가 되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수익률 그래프를 복리로 계산할 때 가장 네. 중요한 게 이게 배가가 이렇게 쭉 되면서 올라오는 참 탄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1,000만 원이어도 꾸준하게 이어갔었을 때는 오히려 나중에 뭐 10년 뒤에 뭐 14년 뒤, 15년 뒤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10%에 대한 단위가 상당히 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게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 투자란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 손해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이다 보니까 적어도 손해는 보지 말자. 손해는 최소화한 상황에서 적어도 수익률을 한 5% 정도만 매년 쌓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마 엄대리 안 부럽고요. 엄대리에 네. 조언 필요 없고요. 네. 아마 벌써 이제 전문가의 경질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그런 분들이 다들 되실 겁니다. 그런 분들 뭐 생겨나시면 우리 전문가들의 수다에 좀 모셔봐야겠네요. 아, 그럼요. 예. 혹시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방청 참여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네. 게시판에 올려주시게 되면 이 가운데 앵커님 네. 이쁜 앵커님 옆에 좀 자리를 좀 마련해서 예, 저희는 이제 저기 아마 엄대리 자리를 빼시든가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채워줄 빛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을 좀 찾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네. 네, 섭외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10%씩 뭐 10년만 놔도 2배.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2배나 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꾸준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처럼 조금 장이 흔들릴 때 대처하는 게 뭐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뭐 갖고 계신 종목이 혹시 뭐 메르스 때문에 예상치 않게 흔들리시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으셨나요? 이번 주에? 있었어요. 네. 네, 물론 많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 부장님이나 저 같은 이런
증권사의 PB들은 네. 많은 고객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금융상품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요. 많죠. 해당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안 됐으면 좋겠는데. 조울증이죠, 네, 조울증. 참고로 이번 주였죠. 이번 네. 주에 엔저 영향으로 현대차 거기다가 메르스까지 겹치고 해가지고 현대차가 급락을 했잖아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살짝 반등 시도단이 나왔지만 이렇게 한 2, 3일 빠지면서 ELS가 낙인이 발생이 됐어요. 아. 네, 저희 회사에서 발행한 뭐 ELS도 그렇고 타사에서도 많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현대차는 워낙 ELS나 ELF로 많이 찍어내는 회사기 때문에. 기초 상품이죠. 그렇죠. 그래서 낙인이 발생이 됐는데 다만 만기가 아직 많이 남은 ELS라면 낙인이 찍히더라도 복구되고 뭐 이제 이자도 받을 확률이 높지만 예.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요. 네. 이 상품들이 보니까 만기가 뭐 몇 개월 남고 이런 것들은 아니었어요. 한 1, 2년 남고 이런 것들이라서 다행인데 항상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죠. 네. 예. 뭐 주식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견고한 종목들도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사실 갑자기 뭐 투매가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런 종목들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주의하실 점은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죠. 내가 여기서 이 종목을 정말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뭐 차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이런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버텨야 될 것인가? 근데 뭐 이런 메르스 같은 단기적으로 주가의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이런 악재들은 좀 버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요? 과거 네. 사례를 봤을 때 지금은 웬만한 종목들은 뭐 버티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좀 섣부른 대응보다는 조금 침착한 그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도 꼭 쓰고 다니시고요. 여기까지 주세요. 현대차 얘기가 나오셔서 그런데 네. 현대차 지금 이렇게 많이 하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네. 그러면 현대차 지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야 됩니까? 팔아야 매수 됩니까? 시점을 물어보실 줄 알았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네. 가격 매력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오, 네. 예,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오. 네. 다만 그 타이밍에 관해서는 지금 뭐 13만 원 중후반이죠. 여기서 뭐 이게 완전 바닥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건 되게 굉장히 우문이고요. 예. 미리 차단하셨어요. 제가 뭐 현답은 못하겠지만 가격대는 현재 14만 원 아래에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매수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언제 팔아요? 파시는 이런 질문 못 거는 아직 안 샀으니까요. 네. 좀 길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꼭 길게 볼 필요도 없고요. 뭐 짜게 볼 필요도 없는데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다만 지금은 뭐 이 정도 가격대면 뭐 엔저도 어느 정도 지금 약간 좀 이제 바닥 온 것 같고, 네. 예. 우리 이런 그 지금 이번 주 증시 이제 변동성도 상당히 이제 좀 축소돼 갈 것 같고요. 뭐 이제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매수 시점으로 보이는 거죠. 네. 현대차 매수 시점이라고. 네. 14만 원 아래에서는 네. 뭐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 항의 전화가 많이 올까요? 안 나오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보는 시청자분이 오시는 건가요? 네. 제가 보는 네. 현대차는 근데 일단 뭐 동의합니다. 단기 매수 시점이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차를 볼 때 중기적으로는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네, 현대차가 이제 지금 안고 있는데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아무리 실적이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 자체가 전 세계 자동차나 여러 가지 자동차주나 아니면 산업별 흐름을 봤을 때 저평가였습니다. 상당히 실적 나온 것에 비해서 네. 저평가인 상황에서 또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이 바라보는 큰 상황들, 큰 시각들, 즉 싼데 주식을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매도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과연 뭐가 있느냐에 대한 뒷배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고비용 구조입니다. 네, 특히 자동차를 팔아서 이제 수익을 이제 자동차를 한 대를 팔았을 때 나오는 이제 수익을 이렇게 쭉 비교해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 차원에서도 봤었을 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비용을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임금 쪽. 네, 여기서 저는 더 이상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큰일 납니다, 네, 지금. 위험할 수도 있기 저 때문에. 울산에 못 갑니다 이러다가. 임직원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죠. 가게에 네, 그 비용 구조에 대해서 아무래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두 번째는 현대차의 비전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변할 수밖에 없죠, 구조가. 그런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보면은 석유를 이제
석유를 대체하는 상품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내연기관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모델들이 전기차죠. 네. 전기차 쪽으로 어떻게 보면 세계 유수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많이 바꿔나가기 시작하고 좀 더 전기차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일단 잘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거와 함께 가장 중요한 회사가 애플이죠. 애플이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고 벌써 공표를 한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의 대세,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 그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고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수소차나 뭐 이런 쪽으로는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에 대한 어떤 뚜렷한 방향이 지금 없는 상황 쪽에서 그에 대한 의문감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우려감이 좀 큰 거죠. 그래서 전기차는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던 내연기관이 아닙니다. 네. 즉 어떤 그 엔진이 그 휘발유를 통해서 타올라 가지고 이렇게 그 동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기 IT 기기죠. IT 기기로 전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IT 기기가 복합해서 작용해서 움직이는 자동차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겉모양만 비슷하고 안은 그렇죠. 완전히 다르겠네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른 자동차가 아니라 IT 기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큰 IT 기기.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현대차는 아직도 그쪽을 고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소외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대세가 이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를 못 갖추는 거고 삼성전자가 그래도 그나마 애플이 스마트폰을 아이폰을 탄생시켜서 이제 잘 팔리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살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전략은 따라가는 거였죠. 네. 추격해서 비슷한 제품이라도 어떤 다양한 전략적 제휴자들과 함께 구글이라는 제휴자와 함께 똑같은 비슷한 또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현대차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발맞춰가는 전략적인 모습들이 필요할 텐데 혹시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네. 현대차 관계자 여러분 죄송한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의문을 좀 품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정말 잘 하고 있는지 네. 준비하고 있는지. 네, 그쪽이 아무래도 좀 어떤 성장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은 주가가 싸고 실적 대비 싼다고 하더라도 잘못하게 되면 못 따라가게 되면 계속 실적은 떨어질 텐데 그에 대한 의문들을 지금 시장은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아직 못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도 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차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뭐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좀 가격 메리트는 있는데 아주 길게 보면 좀 불안하다. 네, 현대차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현대차 이야기까지 나온 거죠? 흔들리고 있는 종목이었죠. 변동성 장세에서 네. 이제 그런 사례들을 가슴 아픈 네. 저는 물론 그 ELS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거기에 이제 해당 그런 ELS나 ELF를 가입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많으시겠죠. 대응책을 아무래도 말씀드린다면 많이 발행을 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ELS를 차라리 그러면 더 사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현대차를. 현대차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네. 아,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그런 분석은 역시 김민수 부장님께서 네, 굉장히 많이 또 오늘 해주셨겠어요. 오늘 준비가 되게 잘 되셨어요. 평소와 다르게. 저 분량 다 끝냈으니까요. 이제 저한테 네. 말 시키지 뭐 마시고. 아까부터 끝냈다고 하시면서 계속 나오시는데 자꾸 또 물어보시잖아요.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그럼 세 번째 주제는 오늘의 세 네. 번째 주제는 좀 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뭐 이렇게 흔들리는 장세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좀 멀리서 좀 바라보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코스닥 시장이 특히 또 메르스 때문에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1% 가까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하는데도 700포인트에서 안 내려간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700포인트를 잘 고수를 해주고 있죠. 네. 코스닥 시장이. 그러면 좀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불안 요소가 좀 남아 있는 건가요? 긍정적으로 봐야죠. 아무래도 뭐 화장품, 바이오가 굉장히 지금 건재합니다. 네. 흐름 견고하고 그래서 뭐 바이오 대장주에 오늘 바이로메드라는 제 이전에 추천을 드렸었나요? 말을 그냥 말씀을 드렸죠. 네. 바이로메드라는 또 바이오주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예, 시총 상위 종목인데 그래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특히나 바이오 쪽이나 이런 화장품 쪽, 제약 쪽은 이 코스닥 시장을 계속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요. 네, 상당히 견고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오 쪽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내추럴 엔도텍의 여파는 이제 좀 잦아들었다고 봐도 될까요? 뭐 일단은 메르스에 많이 묻혔고요. 네. 네. 아무래도 뭐 악재가 먹는 거 이런 거보다는 일단 당장 감기를 피해야 되니까 네. 메르스에 묻혔는데 내추럴 엔도텍은 보니까 지금 14,000원대까지 주가가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뭐 대응을
이제 개별 이 회사만 분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거기다 사도 되냐. 저는 말씀드리는 게요. 웬만큼 문제가 있는 회사들은 일단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많이 지금 깨지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좀 나쁜 말로 깨지신 분들이 혹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주가가 이제 뭐 7천 이제 이게 9,000원 이상이었는데 지금 7,000원인데 지금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해서 또 상한가를 맞고 5,000원 갔는데 여기서 또 새로운 분이 나타나서 지금은 싼 것 같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5만 원 갔는데 예. 이렇게 돼서 지금 17,000원 10,000원 밑에까지 왔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강심장이시면 해도 되는데요. 저는 웬만하면 좀 추천을 안 드리고 사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내추럴 엔도텍 주주 및 관계자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요. 말을 많이 하면서 네.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내추럴 엔도텍이 뭐 바이오주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제 뭐 방금 말씀해주신 바이오로메드 그렇죠. 이런 종목들 옥석. 좀 좋아지는 거 본다면 좀 영향은 이제 그렇죠. 옥석 가르기가 계속 말씀하시려고 하셨군요. 네. 네, 옥석 가르기 아니라 옥석 고르기죠. 옥석 고르기가 벌써 끝났고요. 오, 끝났고요. 네. 재밌는데 이거? 너무 약간 좀 예, 죄송합니다. 네. 목성.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제 렉 걸린 줄 아시겠어요. 버퍼링입니다. 버퍼링 7%입니다 지금. 네. 네. 개인적으로 또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요. 하반기에 우리 IPO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SK D&D나 미래에셋 생명, 네. 뭐 이노션 해서 뭐 굉장히 대여급 IPO가 기다리고 있고요. 6월 달에도 많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한 60개에서 70개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변동은 좀 있어요. 최대 한 100개 이상까지도 하반기 가면은 IPO라는 게 사실 뭐 한 딱 두세 달, 세네 달 전에 언제 하겠다 이적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그런 조율들을 거쳐서 바로 직전에 보통 이제 일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일정이 다 나온 건 아닙니다. 2월 달은 다 예정돼 있는데 그래서 많게는 적게는 60개에서 많게는 한 100개 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IPO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제 공모주 투자를 하시는 건데요. 네. 사실 공모주 투자는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많은 수량을 얻으실 수가 없으세요. 아무래도 경쟁률이 뭐 수백 대 1 이렇게 좋은 회사들은 뭐 수백 대 1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분 배정이라고 이렇게 청약하신 비율대로 이 주식을 이렇게 받으시기 때문에 조금 받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뭐 1,000주 신청했는데 2주 받는다든가. 그래서 사실 영양가는 좀 떨어지는 게 그런 공모주 시장의 특징인데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제 고객분들이나 투자가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게 그 공모주 펀드가 최근에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채권 혼합형, 그러니까 채권을 일정 부분 매수하고 나머지 한 10% 밑에 이제 비중을 IPO에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채권 수익에 더불어서 이제 공모주 투자에서 나오는 그런 플러스 알파 수익을 얻는 그런 투자거든요. 네. 최근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채권 혼합형 그 공모주 펀드로 펀드가 한 4개 정도 있는데요. 이쪽으로 많이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 지금 6월 달에도 IPO 일정이 이제 잡혀 있고 이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6월 초나 중순 전에 이 펀드를 좀 관심을 갖고 좀 매수를 하신다면 안정적이고 좀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SK증권 명동센터에요. 엄태식 PB를 찾아오시면 되고요. 네. 네, 상품은 제가 찾아오면 다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네. 월지로 입구역으로 나가서 네, 이 자막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려야죠. 저희 사무실 이전한 것도 말씀드려야죠. 예, 을지로 네. 구역이에요. 페럼타워 11층입니다. 찾아오셔서 엄태식 대리나 김민수 부장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 찾으면 더 좋은가요? 아무래도 저 찾으면 더 좋은데요. 엄태식 대리를 찾아주십시오.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좀 찾아주십시오. 농담이고요. 예. 그래도 방송에서 보시다가 그래도 네. 실제로 보게 되면은 참 피부가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엄태식 대리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화면이 더 잘 나오는 경우죠. 화면이 좋은가요, 더? 아무래도 부장님은 비비크림을 바르고 다니세요. 네. 선크림과 더불어서 그래서 피부가 좋은 것처럼 보이시는데 그 바를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 이미지 안 좋게 끝내면 안 바르세요? 저는 뭐 이렇게 못해 죄송합니다. 원래 안 좋아서요. 그냥 포기하고 안 바르고 다녀요. 근데 선블록은 좀 발라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그래도 한두 살씩 먹으면서 제가 아직 뭐 30 초반이긴 하지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피부가 좀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나이가 아니, 들수록. 이게 이제 외근이 많은 저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제가 느낀 건데 한 30대 중반 이후로 가게 되면은 남자들도 이게 밖에 나갔다가 오게 되면 약간 좀 열이 나잖아요. 네. 그럼 열이 나는 게 안 식혀집니다. 근데 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은 좀 이렇게 거리 왔다 갔다 하고 나게 되면 여기 부분, 코 있는 쪽 부분들이 아. 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코부터 타는군요. 요 네, 위쪽부터 올라와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몰랐는데 참 어느 순간 이제 그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으면 참 없어 보입니다, 사람이. 여기만 이렇게 네. 이제 시커멓게 있는 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해도 이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뭐 겉모양뿐만 아니라 정말 피부 건강에도 좀 영향을 많이 준다던데요. 그럴 네. 수 있죠. 예. 그렇죠. 네. 나중에 뭐 더 악화되면 피부 암 네, 여기까지도 전이가 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최불암.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시계가 무의식적으로 한 내라고 20년 내라고 했는데요. 돌아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블록이랑 이 마스크 꼭 하고 다니세요. 네, 굉장히 오늘 많은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이제 막판에 마스크와 선블록으로 좀 결론이 나는 것 마무리를 같습니다. 지어야죠. 네. 네, 그런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한번 예상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네, 오랜만은 아니고 오늘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면서 어느 정도 네. 좀 녹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 녹여드렸는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정리를 원래 정리는 잘 못합니다. 그냥 막 네. 던져놓고 정리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항상 끝냈는데 다음 주도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나 시장 최근 흐름들 보게 되면 장중에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좀 난리를 피는 측면들도 많은데 거기서 이제 시장 크게는 흐름들 봐가시면서 어떻게 종목도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특히 말씀드렸듯이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쪽으로 쏠리지 마시고 그래도 오히려 그게 기회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매수하시는 것도 나중에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참 매매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 라는 어떤 그런 변동성도 충분히 타시면서 서핑이죠. 네, 서핑도 좀 즐기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상입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대리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뭐 네. 준비하신 거 시청자 있으신가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그중에서 메르스 가장 조심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주신 말씀 중에 저는 참 기억이 남는 게 꾸준함이 중요하다. 네. 뭐 1년에 10% 정도가 뭐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뭐 10년만 지나면 2배가 된다.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클 수 있는 장에서 꾸준함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